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게 됩니다.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졌다. 제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한 해외 언론은 조봉암의 패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그때 개표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조봉암이 이 선거에서 이승만을 얼마나 위협하는 인물로 떠올랐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3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전. 이것이 조봉암이 (4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1959년 사형대에 서야 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조봉암이 간첩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데에는 그의 과거 전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조봉암은 해방 직후까지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1931년 포승줄에 묶인 피고들이 신의주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조봉암도 있었습니다. 조봉암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처음 공산주의를 만난 그는 해방이 될 때까지 공산주의자로서 항일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만주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청년운동들 또는 반제투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5년 넘어서는 해내에서나 혹은 식민지 내에서나 이 반제투쟁의 어떤 주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독립운동은 20대 전반기로 끝나는 겁니다. 독립군 투쟁, 독립운동. 그러므로 해서 30년도 전반기까지 한국의 식민지에서나 만주 지역에서는 간에 한국 민주해방투쟁의 주류는 사회주의 노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의주 감옥에서 7년 옥고를 치룬 조봉암. 그는 다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비 검속에 걸려 헌병대에 갇혀 있다가 이곳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습니다. 그때 헌병대에 들어와 해방 소식을 알린 것이 여운형이었습니다. 여운형은 해방이 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 약칭 건준을 결성하고 8월 16일 휘문고보에서 건준의 성립을 알렸습니다. 조봉암도 해방 전국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온 그는 건준 인천 지부를 주도적으로 조직했고 9월 들어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자 인천시 인민위원회에 참여합니다. 46년 초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계열이 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칭 민전을 결성했을 때도 조봉암은 민전 인천지부의 의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때까지 그는 좌익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6년 6월 조봉암은 전격적으로 전향을 선포합니다. 민전 주최로 열린 한 시민대회에서 조봉암 명의의 성명서가 대량으로 뿌려졌습니다. 성명서의 제목은 비공산정부를 세우자, 사실상의 전향서였습니다. 조선민족은 공산당 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의 계획으로 된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으로서 정권을 취하려는 정책은 단연 반대한다. 이 시기 조봉암이 갑자기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봉암은 전향하기 몇 달 전에 박헌영에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제목의 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의 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 1인 중심의 당 운영과 인사 문제를 비판한 이 편지는 5월 7일 4대 일간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첫째, 무원칙하오. 둘째, 종파적이오. 셋째, 봉건적이오. 넷째, 무기력이오.
아버지가 CI에서 잡혀갔다고 그래요. 아이 그러니 해방이 돼도 그러니 더군다나 미군한테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그 박근영 씨에게 주는 그 편지 초안을 뺏긴 거죠. 편지 초안을 정서도 아닌데 초안을 뺏긴데 거기서 이제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신문에. 조선공산당 재건파라고 하시는 박헌영 노선에 대한 비판이 주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파, 즉 박헌영 노선은 45년 후반기나 46년 초반에 갔을 때는 아주 비타협적, 비현실적인 극자 노선을 걷는다고 조봉암 선생은 판단한 것이에요. 이 비판 편지를 압수했던 미 방첩부대 CIC는 조봉암의 전향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향서가 뿌려진 6월 23일이 조봉암이 CIC에 잡혀갔다 풀려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점 또한 그의 전향에 CIC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48년에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시에 사회주의 쪽 인물 중에는 가장 명망성이 높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쪽 계열에서는 여운형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이제 미군정 쪽에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봉암 쪽에서 미군정 그 주요 인사들을 만나달라 할 때 미군정 쪽에서 만나준 부분들이 있겠죠.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미군정을 이용하지 않고 또는 미군정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정치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박헌영에 대한 비판 편지가 공개됨으로써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박헌영과의 관계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조봉암으로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독재나 자본계급의 전제를 반대한다. 사실상의 전향서가 된 글에서 조봉암은 자본 독재와 공산 독재 모두를 부정하는 제3의 길이 자신의 새로운 노선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전향한 조봉암은 자신과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던 민족주의 계열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김구,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이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8선을 넘었을 때도 조봉암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그건데, 조봉암은 남북협상에도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2인자가 박헌영을 잇는 상황에서 조봉암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봉암이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50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48년 5월 10일 남한만에 단독 선거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치 노선을 모색하던 조봉암은 결국 다른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단독 정부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인천에서 출마해 큰 표차로